10장 권력의 이미지. 첫 번째, 지도자와 피지도자. 미국 역사상 뚜렷한 지배계급이 존재한 시대는 18세기 끝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공업의 지도자인 대지주, 중상주의적 상업 자본가가 대표하는 소비의 지도자인 연방주의자의 지도력은 그 자체가 지배계급이었습니다. 내부 지향형 지도자는 자기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 사이에 가로놓인 차이점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인물이었으나 오늘날의 지도자는 모든 종류의 타인들에게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권력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오늘의 미국에서 국가 규모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란 거부권 행사 집단을 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거부권 행사 집단이란 실업가 집단, 영하 검열을 요구하는 시위, 농민, 노동조합, 직종에 따른 집단, 인종 및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등의 다양한 종류의 집단에게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 그것을 중화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자기 방어적 집단이지 지도력을 가진 집단은 아니고 서로의 관용에서 생겨난 힘이지 성격 구조에서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거부권 행사 집단은 지난날의 지도자와 피지도자들과의 중간에 위치한 완충지대와 같은 것인데 오늘날에는 외부지향적인 인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 내부지향적인 과격파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리즈먼은 앞으로 다양한 권력자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는데 내부지향형 인간들은 정치에 관여한 도덕관, 이해관계에 의해 정치 분야와 결합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지향형 인간은 거부권 행사 집단의 한 사람으로 정치와 관계를 맺고 정치적 의견과 기능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정치적 뉴스의 소비자이고 타인과의 소통 속에서 관용적인 사회적 창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11장 미국인과 콰기우틀족. 사회학자 베블런이 말한 과시적 소비의 캐리케처가 바로 루스 베네딕티 문화의 유형에 나오는 미국 북서해안의 콰기우틀 인디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비즈니스맨들은 콰기우틀족 주장과 닮아갑니다. 비즈니스는 극히 개인주의적이며 정치적으로는 무자비한 미국 사회가 콰기우틀족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 내부의 협력성과 적대감이 완전히 조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으로부터 협력적인 인간이 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지향형 인간들은 사회가 자신의 외부지향적 성격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타인의 관용이 아닌 자신의 관용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3부 자율성 12장 적응과 자율성. 외부지향적인 성격과 그 상황이 권력을 빼앗지 못하는 이유는 거부권 행사 집단의 독점적 경쟁 유형이 존재하고 있어 개인의 권력 확대를 막기 때문입니다. 내막 소식통이 내부지향적 성격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야심은 적어지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제국주의적인 면이 사라지며 자율적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응형, 무규제형, 자율형. 사회 형성의 메커니즘에서 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역할이 부딪히는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지금까지 다뤄온 전통지향형, 내부지향형, 외부지향형은 적응형으로 인구 곡선의 특정 단계에 있는 사회 또는 계급의 요구에 응하는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의 완전하게 그들의 사회 및 사회 계급을 반영하는 인간들입니다. 적응형 인간들이 성격적 유형에 순응하지 않는 인간은 무규제형이거나 자율형입니다. 뒤르겜이 창안한 무규제형은 무질서와 무통제로 사회적 규범의 부적응형을 말하고 자율형은 사회에 순응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순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인간을 말하며 적응 문제에도 성격 구조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위의 적응형, 무규제형, 자율형과
저자의 역사적 유형인 전통지향형, 내부지향형, 외부지향형은 막스 베버가 말한 분석적 작업을 위한 이상형에 가깝고 실제로 인간은 모두 뒤섞여 성격 유형을 가집니다. 세 가지 적합 양식 중 어느 것이 많이 나타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규명함으로써 그 사회를 규정짓는 것입니다. 내부지향형에서 무구조형의 특징을 히스테리 혹은 무법자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외부지향형에서는 감정을 잃은 공허한 표정입니다. 자율형은 인구 곡선과 연관시켜 언급해온 사회적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적 인구 감퇴 단계인 외부지향형의 풍부한 사회는 중산계급이 팽창으로 계급투쟁의 성질이 많이 변하고 생활 양식과 성격이 바꿔 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적응형, 무규조형, 자율형 모두 중산계급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부지향 단계에서의 자율성. 내부지향적인 사회에서 자율적인 인간은 내면화된 뚜렷한 목표가 있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해 나갈 훈련을 쌓고 스스로의 목표를 선택하고 자이로스코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자율성은 강력한 방어장치를 가지는데 내면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개척지에 따라 이동했으며 일 중심으로 행동하였고 재산과 자기가 속한 계급이 실질적인 방어장치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기 만족과 자율성이 확립되지만 자율성을 찾기 위해 여러 장애물이 있기에 경제적으로나 권위로부터 지나치게 앞선 인간과 뒤처진 인간 사이에 내면적 갈등이 좀 존재합니다. 이는 존 듀이, 버틀러스 러셀, 버스, 마르크스, 발자크, 니체 등으로 대비됩니다. 세 번째, 외부지향 사회에서의 자율성. 외부지향 시대의 자율적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타인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측하여 스스로에게 체계적인 질문을 합니다. 타인에게 무력하게 순응하는 인간을 탄생시키기도 했으나 새로운 자율성의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헤미안. 모든 집단이 보헤미안이고 스스로 그 신호에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율성을 가지려는 노력 자체가 결과에 의해 지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 외부지향형의 연기를 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섹스. 현대에는 자기의 재능과 성적인 생활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용. 관용은 기부나 호의가 아닌 옛날과 같은 관용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기 힘들고 고도의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종 문제에서도 개인 대 개인이 아닌 베푸는 인종과 받아들이는 인종으로서 접촉하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는 상당히 모호해졌습니다. 고도의 자의식이야말로 외부지향 시대의 자율적인 인간의 증거가 될 것이고 자신의 실감, 잠재적인 능력, 자신의 한계를 바르게 파악하는 노력에 성공해야 합니다. 리즈먼은 오늘날 외부지향형에 집착하는 적응형 인간과 그런 환경을 자율성으로 극복하려는 사람들 간의 대립은 격렬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지향형의 감수성과 민첩한 행동 변화가 외부지향형 상황에서 자율성이 유기적으로 발전하리라는 가능성을 예상합니다. 13장 그릇된 인격화. 첫 번째, 노동의 문화적 정의. 노동이란 오락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사람들은 노동의 표본으로서 오락과는 가장 거리가 먼 종류의 노동, 즉 눈에 뚜렷이 보이는 육체적 노동이나 물리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일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제면에서 위세가 강한 부분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 탓으로 가까운 노동에 의한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창조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간 욕구에 근거한 생산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구하려는 싸움은 더욱 급하게 필요한 일이 되었고 노동 이외의 분야에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매력 추구, 집단, 매몰, 중요 인물. 그릇된 인격화는 인격을 수단화하여 열성적이고 노력 가득한 기쁨의 손으로 노동 분야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강요된 고립화는 인간을 우정, 레저의 기회에서 단절시키는 경제적, 인종적, 계층적, 가족적, 온갖 제한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 오락의 영역에서도 강요된 고립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부지향형 경영자는 자기 비서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서로에게 큰 관심이 적은데 외부지향형 경영자는 부하들과의 관계를 인격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영자는 중간 관리자를 통해 사기나 경영자 측으로 끌어들이게 만들고 감정적 조화 속에 녹아들지 못한 집단 메모령 인간인 고립화는 대항하고 자기들과의 정서적 자유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릇된 인격화는 사무노동자의 인격은 직장에서 찾으려고 하고 경영자나 사무실 내의 정서적 상부구조 속에서 해방감을 구하고 직장 안에 매력을 섞어 넣어 여기서의 교우관계와 순수한 우정의 자발적인 표현을 확실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자는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로 간주되어 자기가 중요 인물로 믿고 싶어합니다. 이 모두 대가를 받는 노동이 인간 노력의 이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야기된 것으로 노동이 꼭 필요하다는 관점을 만든 근본 요소입니다. 과도한 인격화 사회, 일의 요구를 감소시키는 데는 자동화 생산과 유통에서 인간이 지닌 비인격성의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기쁨과 소비를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인격화를 없애는 일로 만들기 위해 자동화의 새로운 기술로 유통구조의 변화와 인간의 자율성이 성장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보수로 자기 직업을 정당하기보다는 자기 성격이나 재능을 바탕으로 정서적, 창조적 에너지를 투입하려는 현실적인 일을 통해 인간의 자율성이 확보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보수가 따르지 않습니다. 14장 강요된 고립화 1. 석유성의 부정. 한 가지 문화의 사회 계층을 두고 보더라도 취미, 사교성, 오락 등의 온갖 색다른 변종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제외하고 고립화되는 것은 배제당한 사람이나 배제한 사람 모두에게 복잡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외부지향형 인간은 자기가 제외된 자를 만들었다는 데에 대한 죄의식으로 자율성의 과정이 왜곡되고 제외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감소됩니다. 관용적인 동료 집단과 더불어 살기에 자기의 의지에 따라 여러 사회계층으로 교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교성과 여성의 고립화. 새로이 해당된 여성이 출현하면서 일종의 불안, 즉 이혼율의 증가, 결혼을 위한 배우자 간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부지향형이 지배적인 사회계층에서 여성의 고립화를 이야기했는데 특히 주부의 고립화의 경우 가사 노동에 있어서 능숙하고 훌륭한 소비자이지만 놀이에 있어서 재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제 범위를 제한합니다. 과거 중상계급 이상의 여성들이 사교활동에 속했던 자선사업, 사회복지 등은 전문직업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참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들이 여가 에너지를 일에 쏟으려고 한다면 그 분야에 일을 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방식만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여성은 오락의 영역에서 자율성을 추구하기보다 남성을 돕는다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교성의 집합. 특정 인종의 집단은 저마다 독자적인 자발적 사교성의 틀을 깨뜨릴 수 없으며 여기서 레저를 이용한 방법도 인종 집단의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문화적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어떤 문화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흑인 중산 계급의 경우 재즈를 좋아하는 것이 금지되고 미국 생활하는 유대인이라도 유대인다운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인종적인 집단 내부의 사교성은 미국 사회의 다수파인 백인으로부터 압력과 인종 집단 내부의 문화적 감시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장 능력의 문제. 첫 번째, 오락의
중요성. 현대 놀이는 다양하지만 서로 다 같이 참여하여 동료들과 같은 분위기에 휩싸인다는 생각은 자발적인 사교성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노동 분야에서도 그릇된 인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외부 지향형 인간이 오락에서 필요로 하는 프라이버시를 허용하지 않게 합니다. 여가를 자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개인은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활력에 넘치고 상상력이 풍부한 오락과 타인과의 교제를 위한 일종의 의식과 같은 오락을 잘 분별해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 후반이 대공황이 노동과 오락에 미친 영향은 우리의 목표를 완전 고용에 집착하게 만들었고 직장을 가져야 비로소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관념을 내포하게 하여 이것을 타인에게 보여줄 수 없는 젊은이, 실업자, 정년, 퇴직자, 가정주부 등은 정서적 불쾌한 감정이 오락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향적 인간의 오락 속에는 여러 가지 재능 개발의 기회가 잠재해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능력의 여러 형식. 동료 집단에서 해방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자율성에 이르는 길은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인적인 레저 이용법은 내부 지향형 인간의 생활 방식과 양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집에서 순전히 취미로 즐기는 목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풍부한 공상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고, 장인적인 방식이 현실적인 재능을 발휘했을 때 자기의 재능을 써서 사업이나 조직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구주의적인 수공의 취미의 민속예술가들은 내부 지향적인 자세를 추구하여 자신의 레크레이션과 소비자 기호에 대해 예술가 혹은 장인인 척 하는데, 이들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의미하는 창조적인 레저를 구하고 장인 기질의 부활을 바란다는 증거입니다. 자율성의 확보는 개인의 성격 발전을 위해 그것을 재해석하는 일이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외부 지향형 인간은 자기와 동료 집단을 연결짓고 있는 취미교환이라는 행위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의 취미교환은 비평 능력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여가 상담원. 여가 상담원이라 소비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접근하게 하는 오락과 여가 영역의 좋은 자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휴가는 점차로 여유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배울 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향형 인간이자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쾌락이 중요하고, 여가 상담원은 이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오락의 세계로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 시장의 자유화. 오늘날 어린이들의 오락은 자율성을 억압하는 경향을 띠기에 리즈먼은 공짜 만물상처럼 자유로운 소비자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아이들이 인종적, 계급적, 종료 집단적인 제한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6장, 자율성과 유토피아.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에서 자율적인 사회적 성격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과 중산 계급의 노동과 오락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외부 지향형 인간은 현재 자신이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생활이 얼마나 흥미로운가를 알아차린다면 더 이상 군중 속의 고독을 동료 집단에 의지하여 애써 누그러뜨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사고방식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의미지만, 한편으로 이것을 위해 사회적 자유와 개인적인 자율성이 상실되고 있기에 우리는 개인의 무한한 가능성과 인간의 실제 감정과 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